한 여성 사업가가 피로 가득 찬 욕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Rod says his daughter called him, said something's wrong with mommy. He sees his wife face down in the bathtub.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 사건을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They don't dust for fingerprints. They've taken any DNA evidence at this time. The family objected to an autopsy. I hate to say this, but without an autopsy, sometimes people can get away with murder. 그러나 수년 후 범인의 20명의 연인 중 한 명이 그의 끔찍한 비밀들을 폭로하면서 사건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 그가 과거 살해를 계획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사업가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는 6년 동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새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아보세요. 이 실화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새해의 시작으로 여겨지지만 백만장자 셸레 다니셰프스키에게는 삶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12월 31일 아침, 그녀의 딸 에나 코블리는 욕실에 들어갔다가 어머니 셸레가 그들의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아파트 욕조에 엎드린 채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그녀는 즉시 맞은편 건물에서 살고 있던 아버지 로더릭 코블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은 로더릭은 즉시 달려와 욕조에서 아내를 끌어내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그는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으며 셸레는 47세의 나이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로더릭은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딸의 전화를 받고 아내의 집으로 가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결과 당국은 욕조 위에 위치한 수납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납장의 문 한쪽이 경첩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으며 이는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욕조에 미끄러져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변기 가장자리와 부딪히고 손으로 수납장 문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을 비극적인 사고로 판단하였으며 살인사건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현장에서 법의학 요원들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서사 개의 멍자국과 검지손가락에서 하나의 멍을 발견했습니다. 셸레의 가족은 정통 유대교 신앙을 매우 신봉하는 사람들로 부검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가족의 이러한 바람을 존중하며 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셸레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당시 올바른 수사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문 채취나 DNA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욕실에 있던 물건들을 증거로 수집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족들이 약품을 사용하여 현장을 청소하도록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관련자에 대한 신문이나 용의자 선정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가족은 유대교 의식에 따라 장례를 치르고 셸레를 매장하였습니다. 셸레 다니셰프스키는 뉴욕에서 이름난 기업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녀는 두 자녀와 함께 맨해튼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셸레와 그녀의 남편은 1998년 2월에 열린 유대교 독신자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단 6개월간의 연애 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 후이 연이 지나 첫째 딸 에나가 태어났습니다. 셸레는 딸을 매우 사랑하며 가족들에게도 훌륭한 어머니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쌍둥이 아이를 조산으로 잃는 고통을 겪었으며 그 후 2006년에 둘째 아들 마일스를 출산했습니다. 셸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보다 더 화려하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금융회사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던 반면 로더릭은 단순한 주식 중개인으로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남편이 몇몇 금융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셸레의 이 비극적인 사고는 뉴욕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며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셸레의 부모는
딸의 장례와 매장을 너무 성급히 진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하게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하기 하루 전 셸레가 머리펴기 시술을 받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보통 머리펴기 시술 후 3일 동안은 머리를 젖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셸레는 평소 샤워만 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욕조 목욕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한 셸레의 가족은 경찰에 다시 사건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셸레가 사망한 지 일주일이 넘은 후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요청을 받아 그녀의 아파트를 다시 방문하여 더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욕실의 벽걸이 수납장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당국은 누군가가 욕실 현장을 조작하여 사고처럼 보이도록 꾸몄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셸레의 사망 원인을 살인사건으로 수사하려면 부검이 필요하였습니다. 경찰의 요청과 사건이 살인사건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셸레의 가족도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검을 매우 꺼리는 문화가 있지만 셸레의 가족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0년 4월 그녀의 시신을 발굴하고 부검을 진행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었으며 법의학 전문가는 셸레가 목 졸려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범인은 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욕조에 부딪혀 사고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셸레의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으며 그들은 딸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셸레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그녀가 누구와 적대 관계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셸레의 사업관계를 조사한 결과 용의자로 의심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셸레의 가족 중 일부는 그녀의 남편 로더릭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셸레의 여동생 이브 카르스타엣은 언니와 로더릭의 결혼이 2008년부터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 금이 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로더릭은 많은 돈을 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여러 장소를 여행하며 며칠간 머물러 도박 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셸레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과 야망 없는 태도에 점점 실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로더릭이 실직 상태일 때는 하루에 2번씩 체육관에 다니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셸레는 이러한 남편의 나태함에 크게 짜증을 느꼈으며 때로는 그의 무능함에 화가 치밀어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로더릭은 게으르고 야망이 없으며 도박에 중독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명의 여성들과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셸레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지만 두 자녀를 위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셸레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그녀가 남편의 변덕스러운 성격에 대해 자주 불만을 토로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동생과 대화 중 셸레는 남편의 분노가 언젠가 괴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도 집에서 자주 벌어진 격렬한 부부싸움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셸레는 남편에게 계단에서 발로 차여 바닥으로 떨어진 적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일 무렵 로더릭은 셸레에게 개방적인 결혼 생활을 원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여성들과 자유롭게 교제하며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로더릭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도박에 빠져 자녀를 부양할 재정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로더릭은 자신의 모든 실패를 셸레의 탓으로 돌리며 그녀가 마약에 중독되고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셸레는 약물 검사를 통과하며 이런 주장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셸레의 직장에서 그녀의 명성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더릭은 단순히 아내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녀를 못생겼다며 외모를 조롱하고 모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이러한 비열한 행동과 동시에 20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셸레는 2009년 4월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별거를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 양육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판사는 로더릭에게 도박을 그만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로더릭을 더욱 분노하게 했으며
그는 자신이 아내에게 속임수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로더릭은 이혼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다른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셸레는 남편이 이사를 갔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몇몇 지인들에게 로더릭이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으며 두 자녀를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엿보려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이 복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12월 29일, 살해되기 이틀 전 셸레는 변호사에게 유언장을 수정할 의향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수정된 유언장에서는 남편의 이름을 삭제하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을 두 자녀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셸레는 변호사와 2010년 1월 1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 전날 사망하며 이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로더릭이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의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셸레가 사망한다면 로더릭은 그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만 달러와 400만 달러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는 자녀 2명이 200만 달러와는 별개였습니다. 더욱이 로더릭은 열쇠를 사용해 아파트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아내의 시신을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두고 사고 현장처럼 꾸몄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간접적인 것뿐이었으며 이러한 증거로는 로더릭을 재판에 회부하더라도 배심원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셸레의 가족은 딸의 남편을 기소하는 데 불리한 상황을 인지하고 유언장 집행을 6년 동안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로더릭은 수사가 마무리되고 모든 혐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만 재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은 로더릭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로더릭은 도박의 열정을 공유하는 여성인 데브라 올레스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셸레가 사망하기 몇 달 전부터 연인 관계를 시작하였으며 데브라는 뉴욕으로 자주 로더릭을 만나러 왔습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저녁, 두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수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은 로더릭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셸레의 가족이 의심을 품는 가운데 로더릭은 자신이 범인이 아니며 아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을 설득하지 못한 로더릭은 아내의 재산에서 돈을 얻기 위해 자녀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면 자녀의 상속 재산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셸레의 부모는 이에 반대하였으며 로더릭의 친부모조차도 이러한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9월, 로더릭은 자신의 부모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두 자녀가 조부모의 양육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살해하고도 경찰의 눈을 피해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그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로 그는 부모를 폭행하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84,000달러를 가로챘습니다. 2014년에 들어서야 경찰은 로더릭과 데브라 올레스의 관계가 끝나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데브라가 경찰과 자발적으로 접촉하여 로더릭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들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녀는 로더릭을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그와 깊은 관계를 맺은 후에야 그의 실체를 깨달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 데브라는 다른 사람들처럼 로더릭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로더릭이 부모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며 그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가을 로더릭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는 지하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다른 음모로 그는 딸에게 부모의 음식에 쥐약을 넣도록 요청했지만 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1년 후 로더릭은 딸 애나에게 조부가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으로 고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애나를 멕시코의 한 부유한 사업가에 1만 달러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로더릭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2013년 6월, 그는 딸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로그인하여
셸레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애나가 어머니와 말다툼 중에 밀치는 바람에 셸레가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로더릭이 여전히 경찰의 의심을 피하고 아내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수사관들은 그를 기소하기 위한 증거와 증언을 집요하게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로더릭을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모으는 대오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셸레가 사망한 지육년이 지난 2015년 11월, 로더릭은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판은 4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며 수많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부모인 데이비드와 캐롤 코블린이 여전히 아들을 변호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로더릭이 부모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와 캐롤이 그를 지지한 점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계획한 살인은 모두 웃기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데이비드 코블린은 선언하였습니다. 코블린 부부뿐만 아니라 그의 두 자녀도 특히 딸 애나는 아버지를 여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애나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팔려갈 뻔한 사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세심하고 저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애나는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애나뿐만 아니라 아들 마일스도 로더릭이 훌륭한 아버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자녀는 아버지가 감옥에 가지 않기를 바랐으며 배심원들에게 아버지를 석방에 함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로버트 고틀리브 변호사는 로더릭을 변호하며 물리적 증거 부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단순히 인격적 결함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신은 그를 경멸할 수도 있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로더릭이 범인임을 증명하는 여러 증거와 증언을 제시하며 그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로더릭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의 사건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단은 그를 유죄로 판결하였으며 로더릭은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형제 필 다니셰프스키는 로더릭이 거대한 유산을 노리고 셸레를 고의로 살해하여 가족을 파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셸레의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악행을 저지른 범인이 처벌받게 되어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2023년 9월, 로더릭은 자신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검찰팀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내 아이들은 훌륭한 존재들입니다. 애들은 강하고 용감하며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한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로더릭은 말하였습니다. 20명의 연인과 관계를 맺고 부인을 살해한 남편의 이 사건은 10년이 넘는 세월 후에야 유죄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